뻐꾸기 알은 누구의 것인가? 히가시노 게이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니가타역까지 간 후 거기서 나가오카역까지는 조에스 신칸센을 이용했다. 나가오카역을 나오면서 시계를 보니 오후 5시가 조금 넘었다. 삿포로에서 출발한 시간이 오후 1시 반쯤이었으니 3시간 반 정도 걸려 도착한 셈이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하고 유즈키는 생각했다. 가미조 부인이 그렇게 자주 오갈만도 하다. 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 목적지로 향했다. 그래봐야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는 거리다. 유즈키는 윗도리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팩스 용지를 꺼내 펼쳤다. 역에서 가미조 씨 집으로 가는 길의 약도다. 손으로 그린 게 아닌 걸로 보아 미리 준비했던 모양이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기업을 일으킨 집안이니 평소에도 방문하는 손님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유즈키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이 녹아 노면이 빛났다. 도로 옆에는 군데군데 눈더미가 쌓여있다. 북쪽은 어디나 마찬가지로군 하고 생각했다. 이 부근인데요. 운전사가 그렇게 말하면서 속도를 늦췄다. 유즈키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우체국이 보였다. 약도에 표시된 곳 중 하나다. 여기서 내리죠 하고 유즈키가 말했다. 택시에서 내려 약도를 보면서 옆에 있는 샛길로 들어섰다. 이 길로 들어서면 바로 있을 것이다. 외벽이 크림색 타일로 덮인 서양식 저택에 가미조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다. 상당히 새 집이었다. 오래된 전통 가옥을 상상했던 유즈키로서는 의외였다. 어쩌면 자택을 늘 새로 지은 집처럼 유지하는 것이 회사 선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문기둥에 있는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네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신세계발의 유즈키라고 합니다. 아, 네. 잠시 기다리고 있자니 커다란 문이 열리면서 가미조 부인이 나타났다. 스웨터에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얼마 전 히다 카자미와 함께 가미조 노부유키를 면회하러 병원에 갔을 때 만난 적이 있다. 그녀의 이름이 세스코라는 것은 고타니에게 들었다.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즈키는 현관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고타니의 지시를 받고 가미조 댁에 전화를 한 것은 오늘 아침 일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찾아뵈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고타니가 사전 연락을 해놓아서인지 가미조 세스코는 바로 허락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화로도 전해졌다.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네요. 들어오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유즈키가 안내된 곳은 가죽 소파가 놓인 응접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레이스로 된 테이블 클로즈가 깔려있고 그 위에 유리 재떨이가 놓여 있었다. 여기서 거래처 사람과 밀담을 나누는 일도 있겠군 하고 멋대로 상상했다. 세스코와 마주 앉자 잠시 후 40살 전후로 보이는 여자가 차를 가져왔다. 세스코의 말에 의하면 친척으로 집안일을 도와주러 왔다고 한다. 유즈키는 여기에 오는 동안 익힌 KM건설에 대한 정보를 되새겼다. KM건설은 전형적인 가족 경영 기업으로 가미조 노부유키의 할아버지가 세운 듯하다. 친족이 거의 모든 요직을 맡고 있다고 한다. 사장이 홋카이도에서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 상태에 있으니 친척 중에서 후계자를 찾으려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 삿포로 병원에는 누가 계시나요? 유즈키가 물었다. 회사 사람이 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마 바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시군요. 참 큰일입니다.
며칠 전에 들었는데 아드님도 투병 중이시라고. 세스코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힘겨운 때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바보짓을 했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유즈키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폐를 끼쳐서 뭐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하며 유즈키는 손을 저었다. 제게 사과하실 일이 아니죠. 그보다 사장님이 협박장을 작성했다는 컴퓨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난감한 질문인지 세스코의 눈썹 양끝이 아래로 처졌다. 그건 지금 여기 없어요. 경찰이 가져갔거든요. 하드디스크도 조사해 봐야 한다면서. 그렇군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라 낙담하지 않았다. 그럼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그건 준비해 놓았어요. 그녀가 옆에 놓인 봉투를 집었다. 안에서 A4 용지를 꺼내 유즈키 앞에 놓는다. 집에서 출력했어요. 평소 사용하시는 프린터로 출력하신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보죠. 유즈키는 인쇄된 종이를 들여다본 후 자기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파일에는 신세계발 앞으로 달아온 협박장에 복사본이 들어있다. 똑같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유즈키는 두 문서를 테이블에 나란히 놓았다. 보시죠. 글귀는 물론 글자의 크기, 활자체, 문단 위치 등 완전히 일치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스코는 두 장의 문서를 비교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이네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받은 협박장이 대극 컴퓨터에서 작성된 게 확실한 듯하군요. 그런데 평소 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유즈키가 세스코를 보았다.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과 저뿐이에요. 하지만 컴퓨터는 그 사람 서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들여다보게 된 것도 전에 작성한 연하장의 글귀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다 엉뚱한 글이 있어서. 그렇다면 협박장을 작성한 사람이 사장님이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겠군요. 얘기가 그렇게 되네요. 믿고 싶지 않지만. 그녀가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형사님들도 이것저것 질문했지만 짚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히다 카자미 선수의 팬이었다는 것 자체도 이번 일로 처음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협박장을 쓴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알 리가 없죠. 그녀의 말투에서 답답함이 묻어났다. 물론 남편을 향한 답답함일 것이다. 신세계발의 협박장이 날아오기 시작한 것은 한 달 전쯤입니다. 바깥 어른 같은 분이 그저 장난으로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즈음에 바깥 어른 주변에 무슨 이변은 없었는지요. 경찰에서도 그 점을 집요하게 캐물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렇다 할 일이 없었어요. 회사 상황이나 우리 집안 사정이나 지난 1년간 별 변화가 없었어요. 회사가 다소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아들의 병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고요. 세스코의 당혹스러움이 유즈키에게도 전해졌다.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진상을 알고 싶겠지. 그는 그렇게 짐작했다. 아드님의 병이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던데요. 역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건가요? 네, 적합한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예요. 타인의 골수가 맞는 경우는 기적에 가까우리만큼 드물다는 것을 유즈키도 알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아들을 잃어야 하는 슬픔을 견디다 못해 팬을 자처하는 스키 선수의 회사로 협박장을 보내 울분을 터뜨렸다고 추측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저 바깥 어른의 서재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유즈키가 말했다. 서재 말인가요?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혹시 신세 개발이나 히다 카자미 선수와 연관 지을 만한 것이 있진 않은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이에요.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미안하다는 듯이 세스코가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보여드리는 건 상관없지만 기대하시는 것은 아마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실은 형사들이 컴퓨터는 물론 서재에 있던 서류며 책이며 거의 다 가져갔어요. 종이 상자에 담아서요. 유즈키는 하마터면 혀를 찰 뻔했다. 생각해보면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이대로 삿포로로 돌아가려니 아무런 수확이 없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여주시죠. 네, 알겠어요. 안내할게요. 가미조 노부유키의 서재는 남쪽으로 창문이 나 있어 무척 환했다. 넓이는 4평 정도고 벽에는 책꽂이와 사이드보드가 있다. 책상과 의자는 창문을 등지고 앉을 수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책상 위가 휑한 것은 거기에 놓여있던 컴퓨터와 서류 등이 압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책꽂이가 군데군데 비어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되었다. 경찰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서 자료나 서류를 가져갔습니까? 세스코가 또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내용을 딱히 확인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상자에 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즈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도 그랬는지 모른다. 책꽂이로 다가가 남아있는 책들의 제목을 쭉 훑어보았다. 경영과 건축에 관한 책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의학 관련 서적이 눈에 띈다. 백혈병에 대해 공부했는지도 모르겠다. 서랍 안을 좀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하고 세스코가 대답했다. 유즈키는 의자에 앉아 흑단나무 책상에 서랍을 열었다. 그 안도 거의 비어 있었다. 필기구와 명함값, 도장 등이 남아있을 뿐이다. 다 쓸어간 것 같군요. 유즈키가 자기도 모르게 헛웃음을 지었다. 네, 그래요. 명부와 편지 같은 것도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일기를 제일 열심히 찾더라고요. 그 사람이 혹 일기를 쓰지는 않았는지 여러 번 물었어요. 쓰지 않으셨던 모양이죠. 그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네요. 유즈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랍을 열었다. 그 순간 시야에 들어오는 게 있었다. 플라스틱 케이스 4개가 나란히 들어있었다. 색깔은 빨강, 검정, 파랑, 노랑이다. 그 중에 빨강, 파랑, 노랑은 안이 비어 있었다. 검정 케이스를 집어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 새 엽서가 들어있다. 보내는 사람 안에는 이 집 주소가 인쇄되어 있다. 왜 그러세요? 하며 세스코가 불안한 눈빛으로 유즈키를 쳐다보았다. 이 엽서는 뭐죠? 그냥 엽서예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고맙다고 답장을 보내는 일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이 케이스는 인쇄소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역 앞에 있는 백화점에서 사왔어요. 그 사람이 엽서를 정리할 케이스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유즈키는 빨강과 파랑, 노랑 케이스도 책상 위에 꺼내놓았다. 이 3개도 그건가요? 네, 5개가 한 세트였어요. 5개? 유즈키가 다시 서랍 안을 살폈다. 4개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나머지 한 개는 하얀색이었을 거예요. 하얀색. 유즈키가 그녀의 얼굴을 빤히 보았다. 틀림없나요? 세스코가 이상하다는 듯이 미간을 찡그렸다.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만 케이스 외에는 전부 비어있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엽서도 전부 경찰이 가져갔어요. 그렇군요. 유즈키는 케이스 4개를 모두 서랍에 다시 넣었다. 왠지 맥박이 빨라졌다. 다른 서랍도 살폈지만 하얀 케이스는 보이지 않았다. 유즈키가 일어났다. 부인 말씀대로 서재에는 아무런 실마리가 없는 듯하군요. 저희로서도 경찰의 보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뭘 어쩌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우연히 버스 사고를 당했다고만 여겼는데 어쩌면 자살일지도 모른다니. 자살이요? 형사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만약 신세계발에 그런 협박장을 보낸 것이 그 사람이라면 본인이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스코는 다시 미간을 찡그리고서 크게 고개를 저었다. 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사정이 어떻든 그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리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음을 택한다면 그건 대신 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때뿐이겠죠. 그녀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가미조 노부유키의 가장 큰 고뇌는 어떻게 하면 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던지고 그렇게 기묘한 방식으로 자살을 기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사람 의식만 돌아오면.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매스컴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요? 유즈키의 질문에 그녀는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지금으로서는 저희 쪽에서 뭔가를 발표할 계획은 없어요. 경찰도 아직 그럴 생각은 없는 듯 했어요. 그렇다면 괜찮은데 만약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곧바로 우리 쪽에도 연락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어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길 때에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유즈키는 머리를 숙였다. 가미조 댁에서 물러나온 후 유즈키는 다시 나가오카 역으로 돌아가 부근에 있는 슈퍼와 백화점 문구 코너를 돌았다. 그러나 예의 엽서 케이스는 어디에서도 팔지 않았다. 점원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아는 이가 없었다. 그는 찻집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면서 머릿속을 정리하기로 했다. 가미조 댁에서는 대수로운 수확이 없었다. 그러나 그 대신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다. 그 엽서 케이스는 히다가 건넨 플라스틱 케이스와 똑같은 것이었다. 게다가 히다가 준 것은 가미조 댁에 없는 하얀색 케이스다.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그 플라스틱 케이스는 가미조에게서 히다의 손으로 건너갔다는 얘기가 된다. 즉, 두 사람은 이전부터 안면이 있었다는 뜻이다. 문제는 가미조에게서 히다의 손으로 건너간 것이 케이스뿐인가 하는 것이다. 안에 들어있던 혈흔이 찍힌 종이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 혈흔이 히다 카자미의 엄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즈키 연구팀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히다가 갖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고탄이었다. 전화를 받자 고탄이는 대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협박장을 쓴 사람은 가미조 노부유키 씨인 건 틀림없는 듯합니다. 유즈키는 그렇게 보고했다. 그런데 그 동기를 도통 모르겠어요. 부인도 전혀 모르는 것 같고 아마 경찰도
오리무중일 겁니다. 고타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애써 거기까지 갔는데 뭐 좀 다른 수학은 없나? 그게 어디... 플라스틱 케이스에 대해서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은 잠자코 있기로 했다. 도경에서 내일 KM건설을 조사한다는군. 거기에서 뭐가 좀 나올지 모르니까 내일까지 거기 있게. 그러니까 저더러 오늘 밤 여기 묵으라는 건가요? 왜? 불만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네가 나가오카에 있고 싶어질 재료를 선물하지. 자네 히다씨 부인에게 관심이 있었지. 히다 카자미 선수와 같은 타입의 유전자 패턴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인 말인데 나가오카 출신인가 보더라고. 네? 유즈키는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꽉 잡았다. 정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다카쿠라 코치와 이야기하다가 알았어. 히다 부인이 나가오카에 있는 크라운 호텔에서 일했다더군. 결혼식도 거기서 올리고 말이야. 다카쿠라 코치도 결혼식에 갔었대. 나가오카의 크라운 호텔 말이죠. 묵을 마음이 생긴 모양이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고타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애당초 지시를 거역할 뜻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찻집에서 나오자마자 지도를 보면서 크라운 호텔을 찾았다. 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평일이라 그런지 호텔은 빈 방이 많았다. 숙박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싱글룸에 체크인이 가능했다. 히다 히로마사의 부인을 아느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상대를 보고는 생각을 접었다. 체크인 절차를 도와준 사람은 30살 전후의 남자 직원이었다. 아마 히다조차 모를 것이다. 유즈키는 일단 방에 짐을 갖다 놓고 호텔 안을 서성거렸다. 히다 부인에 대해 알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어 그는 2층으로 향했다. 결혼식 등을 안내하는 사무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은 바로 찾았다. 입구 옆에 있는 쇼윈도에 이 호텔에서 식을 올린 신혼 부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별 생각 없이 쇼윈도를 바라보며 걷다가 한 액자에 담긴 사진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다. 신랑이 히다 히로마사가 틀림없었다. 사진 밑에는 전 올림픽 스키 선수 히다 히로마사 씨와 도모요 씨 부부도 우리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유즈키는 눈을 찡그리고 도모요라는 신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히다 카자미와는 별로 닮지 않았네. 그게 처음 느낌이었다. 상대는 유즈키의 명함을 수상쩍다는 표정으로 들여다봤다. 유즈키는 남자의 명함을 얼른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 명함에는 나가오카 크라운 호텔 총무 과장이라는 직함과 마에무라 가즈오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아, 그래요. 히다시 따님이 대개 회사 소속이시라고요. 그건 몰랐습니다. 마에무라가 천천히 명함에서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 어린 눈빛은 여전하다. 아직 무명인 선수라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림픽에 출전할 겁니다. 그거 반가운 소리군요. 그제야 마에무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호텔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즈키가 프런트에 가서 히다 히로마사가 결혼식을 올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느냐고 묻던 참에 마에무라가 나타났던 것이다. 체격도 얼굴도 큰 사람이다. 풍기는 분위기는 침착한데 그 눈초리에는 빈틈이 없었다. 어떤 손님을 상대해도 동요하지 않을 만큼 배짱이 두둑하리라. 실은 지금 히다 카자미 선수의 홍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듣자 하니 어머니께서 이 호텔에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결혼식도
여기서 올렸다고요. 유즈키의 말에 마에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면 도회지에 좀 더 큰 식장에서 식을 올리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지방 호텔을 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광고도 많이 됐고요. 사진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좋은 사진이더군요. 그런데 마에무라 씨는 히다시 부인과 같이 일하신 적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마에무라가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아마 2년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하야카와 씨는 겨울이면 바로 파견되는 일이 많아서 같이 일했다는 실감은 별로 없죠. 하야카와 씨요? 아, 미안합니다. 히다 씨 부인이세요. 마에무라는 히다 도모요의 처녀 시절 성이 하야카와라고 가르쳐 주었다. 어떤 분이셨나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죠. 마에무라가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하는 소리를 내었다. 한마디로 아주 참한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꼼꼼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수다스럽게 떠들지도 않았죠. 아마 활동적이라기보다는 착실하고 바지런한 타입이었습니다. 그래도 히다 선수와 결혼할 정도라면 스포츠도 잘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나에바에 파견되었을 때 히다 씨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스키를 통해서 만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서 마에무라가 엉덩이를 들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유즈키는 머리를 숙였다. 5분 정도 지나 마에무라가 돌아왔다. 그 뒤를 50살 정도 되는 여자가 따르고 있었다. 마침 다행입니다. 그녀가 하야카 씨와 입사 동기라는군요. 마에무라가 뒤에 있는 여자를 소개했다. 연회시를 담당하는 스가이 료코라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같은 시기에 입사한 여자 사원이 5명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사람은 그녀뿐이라고 한다. 도모요 씨가 여기서 일했을 때 종종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곤 했어요. 히다 씨와 결혼한 후에는 도쿄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소원해줬지만요. 그렇게 말하면서 스가이 료코는 약간 침울한 표정이 되었다. 죽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충격이던지. 히다 도모요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유즈키도 파악하고 있었다. 다만 어떤 사고였는지는 모른다. 유즈키는 스가이 료코에게도 도모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물었다. 남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하면서 이렇다 할 실수를 한 적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까다롭다고 험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성실하다 보니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스가이 료코는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혹시 취미생활은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운동을 했다거나요? 글쎄요. 하며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학생 시절에는 무슨 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네요. 당시 저는 골프를 했는데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도 운동은 잘 못한다면서 거절했던 기억은 있어요. 잘 못한다고요? 메모를 적는 유즈키의 손놀림이 느려졌다. 그들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F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에 전념했던 경험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자신이 운동을 잘 못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체육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유즈키는 생각하고 있다. 초, 중 등 체육 교육의 내용에는 반드시 매트 운동, 뜀틀, 철봉 등의 기계 체조가 들어있는데 F 패턴의 소유자는 대개 몸의 균형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즈키는 히다 도모요가 운동을 잘 못한다고 했다는 말이 석연치 않게 느껴진 것이다. 유즈키가 아무 말이 없자 스가이 료코가 눈치를 살피려는 듯 입을 열었다. 이 취재는 역시 히다 씨의 책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녀의 물음에 유즈키는 당황했다. 히다 씨의 책이요? 그게 무슨 소리죠? 자서전을 쓰신다고 하던데요. 자서전이요? 히다 씨가 말인가요? 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아, 그래요? 그럼 우연인가? 스가이 료코가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분이 자서전을 쓴다는 걸 어떻게 아셨죠? 그러니까 그게 어제 전화가 왔었어요. 네? 하고 유즈키가 짧게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이 히로마사 씨가 전화를 하셨단 말입니까? 네,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히다 씨가 자서전을 쓰신다고요. 옆에서 마에무라가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출판사에서 권유가 있었다고 했어요. 잘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도해 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옛날 일을 정리하고 있대요. 도모요 씨에 대해서도 쓰고 싶은데 자기를 만나기 전 일을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느냐고 했어요. 스가이 료코는 유즈키와 마에무라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래서 이 취재도 그 책과 관련된 건가 생각했죠. 그 얘기에 편승할까 싶은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이제 와서 실은 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못했다. 전혀 별개의 취재입니다만 그렇다고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 회사 소속의 히다 카자미 선수는 현재 스키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명도 상승을 위해 이번 일을 기획한 것입니다. 어느 출판사가 그녀에게 주목하고 아버지인 히다 히로마사 씨에게 집필을 의뢰했을 가능성도 충분하죠. 그렇군요. 따님이 그렇게 유명한. 그런데 어제 히다 씨는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쑥스러워서겠죠. 좀처럼 딸을 칭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다 씨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셨나요? 별 문제 없으면 저에게도 그분을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그러자 스가이 료코가 미안하다는 듯이 눈초리를 내렸다. 그게 적당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서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호텔에서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단기 대학 시절 친구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세한 것까지는 몰라요. 히다 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셨군요. 그 말을 듣고 히다 씨는 뭐라 하시던가요?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별것 아닌 일로 전화해서 미안하다고도 하셨고요. 그런 얘기뿐이었습니까? 네, 전 이곳에 계시니 우리 호텔에도 꼭 놀러 오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말에 유즈키가 눈을 치켜떴다. 그런데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마에무라가 먼저 나섰다. 히다 씨가 지금 여기 계시나? 네, 이틀 전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왜 우리 호텔에 묵지 않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묵을지 알 수 없어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즈니스 호텔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호텔에 히다 씨가 묵으면 다른 손님들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2층에 결혼식 사진도 걸려있고. 그렇군. 그래도 히다 씨가 묵겠다고만 하시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마에무라는 몹시 아쉽다는 투였다. 혹시 어느 호텔인지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유즈키가 물었다. 아, 도자이 인이라고 하셨어요.
아, 거기로군. 거기 같으면 숙박료가 우리 호텔의 절반밖에 안 되니. 마에무라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유즈키로서는 예기치 못한 전개였다. 히다 히로마사는 과연 뭐 때문에 나가오카에 왔을까? 마에무라와 스가이 료코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유즈키는 그 자리를 떴다. 방으로 돌아와 양복 윗도리를 손에 들고 다시 호텔을 나섰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행선지를 말했다. 히다에게 전화를 걸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미리 알리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다. 스가이 료코 얘기의 분위기로 봐서 히다는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는 듯하다. 자서전 얘기는 아마 둘러댄 말일 것이다. 히다 카자미의 이름은 아직 출판사에서 주목할 만큼 알려지지 않았다. 히다 히로마사라는 이름 역시 20년 전이라면 몰라도 현재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히다가 결혼 전에 아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설마 히다가 유즈키 연구에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볼 수는 없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당연히 유즈키에게 말했을 것이다. 택시가 도자이 인에 도착했다. 유즈키는 곧장 프런트에 가서 히다 히로마사라는 사람이 묻고 있을 텐데요. 하고 말했다. 실례지만 손님은? 프런트 직원이 물었다. 유즈키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대답했다. 호텔 직원이 일단 안으로 사라졌다. 아마 히다 방으로 전화를 거는 듯하다. 히다로서도 그를 되돌려 보내라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오래 묵을 생각이라면 호텔 측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손님으로 여겨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1분쯤 지나 호텔 직원이 돌아왔다. 히다 씨의 방은 1025호실입니다. 방으로 올라오시라는데요. 유즈키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생각대로 착착 풀리는 듯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 1025호실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20cm쯤 되는 틈으로 히다가 얼굴을 내밀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혼자인가? 물론이죠. 유즈키가 대답하자 히다는 그제야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침대 외에 조그만 책상과 의자밖에 없는 싱글룸이었다. 책상 위에는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자네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 생각해 보았지. 히다가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가능성은 딱 하나. 나가오카 크라운 호텔에 갔던 게지. 바로 보았습니다. 유행이었죠. 나가오카에는 왜 온 거야? 설마 내 아내의 스포츠 이력을 조사하러 온 건 아닐 테고. 회사의 지시로 가마조 씨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유즈키는 협박장을 보낸 범인이 가미조 노부유키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히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히다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 가미조 씨 댁을 찾아갔는데 아쉽게도 수확은 없었습니다. 부인도 정말 모르는 듯 했고요. 그렇다면 버스 사고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동일범이 아니겠느냐. 경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고는 가미조 씨 자신이 의도했다는 건데. 자살을 시도했다는 말인가? 그 가능성이 대두됐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자살하지 않죠. 그렇다고 협박장을 보낸 사람이 어쩌다 다른 사건에 휘말렸다고 보기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전 범인의 목표는 처음부터 가미조 씨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유즈키가 책상 앞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파일을 펼치니 사진이
쭉 꽂혀 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다. 희다가 일어서서 파일을 낚아챘다. 남의 걸 함부로 보는 게 자네 방식인가? 그 사진 부인이시죠? 크라운 호텔에서 봤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요. 희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 사진을 아직까지 걸어두었을 줄은 몰랐군. 30년 가까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 호텔은 유명 인사의 결혼식 사진이 재산인 셈이니까요. 결혼식 사진이 걸려있는 건 수치라면서 자서전을 쓰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으신가 봅니다. 유즈키의 말에 희다의 눈이 탁하게 빛났다. 스가이 씨에게 들었나? 어느 출판사입니까? 직접 나서서 일을 진행하기가 힘들 텐데요. 뭐 하면 제가 중간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유즈키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출판사야. 세상에는 참 별난 사람도 많더군. 나처럼 과거의 인물에게 지필 의뢰를 다하다니. 삿포로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외동딸이 월드컵에 출전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자서전 쓰자고 취재에 나선 겁니까?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야. 괜한 억측하지 말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유즈키가 희다의 손을 쳐다보았다. 그 파일 좀 보면 안 될까요? 그냥 사진이야. 그럼 보여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여서는 안 될 사정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희다는 한숨을 쉬더니 파일을 내밀었다. 자, 마음껏 보라고, 마음껏. 아닌 게 아니라 파일에는 스냅 사진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희다 도모요의 꽤 젊은 시절 사진이 대부분이었다. 소녀 시절 사진도 들어있었다. 희다 씨, 사진을 보면서 유즈키가 말했다.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왜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부인의 과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나. 그런 설명으로 제가 수긍할 거라고 믿으시나요? 희다 씨는 그런 걸 쓸 인물이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압니다. 희다는 입가를 비틀고 고개를 돌렸다. 자네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력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미안하지만 이제 돌아가게나. 희다는 유즈키가 들고 있는 파일로 손을 뻗었다. 아니, 잠깐만요. 이 사진은 뭡니까? 유즈키가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세일러복 차림을 한 도모요의 모습이다. 이 사진이 뭐, 그냥 중학교 때 사진인데. 그건 압니다.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장소? 여기 이 뒤를 보세요. 뭐가 찍혀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유즈키는 도모요의 뒤쪽을 가리켰다. 이건 2단 평행봉입니다. 기계 체조를 할 때 쓰는. 그리고 여기는 체육관이에요. 희다는 눈을 찡그리고 사진을 보았다. 그런 것 같군.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학교 체육관이거나 뭐 그런 데겠지. 유즈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철봉이라면 몰라도 2단 평행봉이 있는 중학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긴 좀 더 큰 체육관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체조 도구가 세팅되어 있는 걸 보면 무슨 큰 대회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기계체조 대회겠죠. 그런 곳에 전혀 관계없는 중학생이 있을 리 없잖아요. 희다가 사진에서 얼굴을 들었다. 아내가 기계체조를 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희다 씨가 못 들었을 뿐이겠죠.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럴 리가 없어. 혹시 한때 했었는지도 모르지. 이 사진 좀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려고. 부인이 중학생 시절에 기계체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어느 체육관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언제 치러진 무슨 대회였는지도 조사할 수 있을 거고요. 희다는
코웃음을 치고는 어이없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었다. 자네 정말 못 말릴 사람이로구만. 운동 능력이 유전자에 지배된다는 걸 굳게 믿는 모양이야. 신념이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죠.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히다는 사진과 유즈키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단 조건이 있네. 나는 한동안 나가오카에 있을 건데 앞으로는 절대 내 일에 관여하지 말게나. 저와 연락을 취하시는 게 히다 씨에게 결코 무익하지는 않을 텐데요. 난 혼자 행동하고 싶네. 누가 옆에서 끼어들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싫고. 조건을 수용할 수 없으면 사진은 빌려줄 수 없네. 힐끔 히다가 유즈키를 쏘아보았다. 유즈키는 얼굴을 찡그리고는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파일에서 사진을 끄집어냈다. 유즈키가 돌아간 후 히다는 냉장고를 열어 캔 맥주를 꺼냈다. 밖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산 것이다. 이 방에서 미니바 따위에 세련된 시설은 없다. 캔을 따서 벌컥벌컥 들이켰다. 후 하고 숨을 내쉰다. 허탈감을 곱씹는 순간이다. 오늘 역시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 그가 나가오카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였다. 도모요가 대체 어디에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왔는지 그것을 밝혀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히다는 19년 전에 병원에서 유괴된 갓난아기가 카자미라고만 생각했다. 그 때문에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가미조의 외동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미조 노부유키가 자신들에게 접근한 것도 다 카자미가 골수 기증자가 될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일 거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가미조 세스코와 카자미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다. 골수 이식을 고려했을 정도니 세스코가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을 리는 없었다. 한편 카자미 역시 마찬가지다. 혈액 검사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다. 단 한 번도 O형이 아니라는 결과는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 유괴된 아이는 카자미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지난 몇 년 동안 그 잘못된 생각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히다에게 그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다. 한 가지는 도모요가 신생아 유괴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혀 무관한데 그렇게 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가미조 노부유키가 지니고 있던 예의 그 혈흔이다. 그 피의 주인이 카자미의 엄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그 혈흔은 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인가? 캔 맥주를 하나 다 마시고 나서 냉장고를 열어 하나를 더 꺼냈다. 그래도 아직 2개가 더 남아있다. 가방을 끌어당겨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침대 위에 쏟았다. 편지와 앨범 등 도모요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다. 전부 집 벽장에 보관해 두었었다. 히다는 맥주를 마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일과가 늘 이랬다. 벌써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지 모른다. 그가 중요시하는 키워드는 나가오카였다. 도모요는 나가오카가 고향이다.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키웠다고 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개인 택시기사였다. 그런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그녀는 단기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나가오카에 남아 호텔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 호텔이 나가오카 크라운 호텔이다. 히다가 도모요를 만난 것은 그 겨울의 일이었다. 장소는 나에바에 있는 호텔이었다. 도모요가 일하는 호텔의 계열사라서 겨울 동안에는 도모요도 그쪽으로 파견되었다. 한창 스키 붐이 일던 시절이라 리프트를 타기 위해
몇십 분이나 기다려야 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다. 히다는 한 대회에 게스트로 초청받았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도 스키어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었다. 호텔에서도 제일 좋은 방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메이드까지 붙여주었다. 그게 바로 도모요였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그 이후 히다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도모요를 만나러 갔다. 주위 사람들 눈에는 왜 인류 스키어가 평범한 스키장에 다니는지 의아하게 비쳤을 것이다. 만난 지 2년째 되는 여름에 결혼했다. 당시 히다는 부모님이 물려준 사이타마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곳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어서 아이를 낳으라고 주변에서 성화였다. 히다와 도모요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결혼한 직후부터 아이를 낳으면 스키를 시키자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이서 병원에 간 적도 있지만 어느 쪽에도 문제는 없다는 결과밖에 얻을 수 없었다. 도모요가 임신한 것은 결혼한 지 꼬박 5년이 지날 무렵이었다. 그토록 손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도모요의 아버지는 그 전해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히다는 지금도 그 일이 후회스럽다. 도모요가 임신했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에 왜 유럽 원정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현역으로서는 마지막 기회라 잘해보고 싶던 욕망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정에서 얻어온 것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미련은 없다. 라는 자기 만족뿐이었다. 그런 것을 우선시한 나머지 유산하고 시리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아내를 혼자 내버려둔 꼴이 되고 말았다. 혼자 두지 않았더라면 유산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유산한 도모요가 선택한 길은 어디서든 갓난아기를 데려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지금까지 추측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니가타의 오코시 병원에서 아기를 훔쳐오지 않았다면 대체 어디서 데려온 것일까?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은 엄마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래서 나가오카인 것이다. 나가오카는 도모요의 고향일 뿐 아니라 오코시 병원이 있는 곳이다. 더욱이 히다에게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얘의 혈흔이 찍힌 종이를 가져왔을 때 가미조가 한 말이다. 사모님은 니가타현 나가오카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실은 A씨도 그 고장 출신이에요. 또 사모님에게는 이렇다 할 친척이 없으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A씨와 사모님 사이에 어떤 혈연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히다는 이건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DNA 검사를 하게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 혈 도장의 주인은 그의 아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시점에서 가미조는 이미 진실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른다. 카자미의 엄마가 도모요와 같은 나가오카 출신이 아닐까? 그렇다면 가미조의 말대로 도모요와 어떤 관계가 있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히다가 나가오카가 열쇠라고 생각한 밑바탕에는 그런 추리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다. 늘 하던 대로 그는 아내의 유품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나가오카에 있던 시절의 사진, 고등학교와 단기 대학 앨범, 고향 친구들에게서 받은 편지 등이 침대에 쭉 놓여 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는 게 없었다. 히다는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절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스키에만 몰두했던 결혼 생활이었다. 유즈키의 조사 능력과 행동력이 부럽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는 나가오카에 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히다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라면 혹시
카자미의 엄마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다고 부탁을 할 수는 없다. 그건 그런데 가미조가 왜 그런 짓을... 유즈키가 들려준 새로운 수수께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카자미에게 협박장을 보낸 사람은 가미조라고 한다.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사진 파일을 손에 들었다. 유즈키가 아까 보았던 것이다. 도모요의 중학 시절 사진을 가져갔는데 그는 그 사진으로 뭘 어떻게 할 생각인가? 도모요가 과연 기계체조를 한 적이 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정말 허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키에만 정신이 팔려 아내의 이야기를 하나도 들어주지 못했다고 통감하게 될 테니까. 유즈키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히다 도모요. 결혼 전에는 하야카와 도모요였던 그녀가 졸업한 중학교는 금방 알아냈다. 얘의 사진 속 교복에 학교 마크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곧바로 그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졸업생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 전화를 받은 여 사무원은 당연히 강한 경계심을 보였다. 유즈키는 히다 히로마사의 이름을 내세워 전 올림픽 선수의 아내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상대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다는 투였다. 아무래도 히다 히로마사를 전혀 모르는 듯했다. 유즈키는 맥이 탁 풀렸다. 사토야 다이나 오기와라 겐지 같은 이름이었다면 반응이 달랐을 것이다. 아마추어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는 한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는다. 아니, 애당초 화제에 오르는 일조차 없다는 것을 새삼 절감했다. 그래도 신세계발 스키부 얘기를 꺼내자 여 사무원은 상사와 의논하더니 오후에 학교를 찾아와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선수 이름보다 기업 이름이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그 중학교는 나가오카역에서 택시를 타고 3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학교 건물은 크림색이고 운동장에는 핸드볼용 골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행정실로 가자 창구에 안경을 낀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다. 유즈키는 자기 이름을 말하며 명함을 내밀었다. 전화를 받았던 사람인지 그녀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협소한 내빈용 공간에서 다나카라는 50살 정도의 행정실장과 마주 앉았다. 저희 학교 교복이 맞기는 합니다만 아주 오래전 사진이네요. 지금은 모양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학교 마크는 똑같습니다만. 30년도 더 된 옛일이라는 거는 압니다.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히다 히로마사 씨의 부인은 살아계셨다면 올해 나이로 47이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쯤 되셨겠죠. 전화 내용을 전해 듣고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히다 히로마사 씨라는 분이 상당히 유명한 선수였던 모양이더군요. 올림픽에도 몇 번이나 출전했고 그런 분의 부인이 우리 학교 졸업생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분이 현역 선수일 때 알았다면 여러 가지로 협력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나카의 말이 입에 발린 공치사로는 들리지 않았다. 졸업생의 남편은 다소 먼 관계지만 학교와 연관 있는 인물이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사실을 반가워하는 듯 보였다. 그래서 히다 씨의 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협력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결혼 전의 성은 하야카와입니다. 다나카의 얼굴에 경계의 빛이 어렸다. 협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가령 학창시절의 성적표를 보여주실 수는 없는지요. 특히 체육 성적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즈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나카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30년 전 성적표는 자료가 남아있질 않아요. 게다가 설령 남아있다 해도 그런 것은 함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불가능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아, 그런가요? 짐짓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유즈키로서는 이미 예상했던 범위 안의 대답이었다. 그럼 당시의 체조부 선생님을 소개해 주실 수는 있으신죠? 체조부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체조 도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히다 씨의 부인은 아마 체조부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당시의 일을 알려면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게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아, 그런데 물론 졸업생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하죠. 하지만 담당 선생님이 누구셨는지 가르쳐주는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다나카가 손을 저었다. 대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착오가 있는 겁니다. 네? 착오라니요? 우리 중학교에는 체조부가 없어요.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담당 선생도 있을 턱이 없죠. 유즈키는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게 정말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체육 수업에서 기계 체조를 하는 일은 있지만 체조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나카가 다시 사진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도 모르겠네요. 다른 학교에 응원이나 견학을 하러 갔던 게 아닐까요? 여기는 우리 학교 체육관이 아닙니다만. 그럼 이 체육관 혹시 어디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딜까요? 나가오카 시민체육관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유즈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여기 더 있어봐야 별다른 수학을 기대할 수 없을 듯 했다.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유즈키는 머리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거 무슨 책으로 나오는 겁니까? 다나카가 물었다. 혹은 텔레비전에? 홍보용 인쇄물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즈키는 적당히 대답했다. 그렇군요. 혹시 학교 사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나카가 친절하게 말했다. 학교 선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다. 필요하면 부탁드리죠. 하고서 유즈키는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다. 행정실에서 나와 걸어가는데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까 그 여사무원이 종종 걸음으로 쫓아오고 있었다. 유즈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실은 저도 이 중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혹시 그 여자분과 제가 나이가 비슷할지도 모르겠네요. 아, 유즈키는 상대를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과연 그 정도 나이대로 보였다. 유즈키는 예의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여자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여자는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기울였다. 잘 모르겠네요. 친하게 지냈던 동급생 얼굴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러세요. 그럼 왜 저를 쫓아오신 거죠? 체조부 얘기가 나와서요. 행정실장님도 말했지만 이 학교에는 체조부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체조 클럽이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실은 저도 초등학생 때는 그 클럽에 다녔어요. 체조 클럽이요? 아, 유즈키는 자신의 멍청함이 원망스러웠다. 하야카와 도모요가 세일러복 차림이라 중학교 체조부일 가능성만 생각했는데 청소년이 본격적으로 기계체조를 배우려는 경우에는 체조 클럽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클럽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미사키 체조 클럽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20년 전쯤에 없어졌어요. 유즈키가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다. 혹시 그 클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어디 없을까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 클럽은 미사키 제과라는 과자 회사에서 운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의해보면 뭘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미사키 제과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유즈키는 정중하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 수학이 없다고 포기했는데 실로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교에서 나와 전화로 미사키 제과의 전화번호를 조사했다. 그리고 바로 회사로 전화를 걸어 체조 클럽에 관해서 알고 싶다고 했다. 그 클럽은 아주 오래전에 해산했는데요. 전화를 받은 남자가 친근한 말투로 말했다. 나이가 지긋하게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클럽 대표였던 사람이나 책임자였던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연락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대표는 우리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지금은 체조 클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클럽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는 어떻게 되었나요? 글쎄요, 어떻게 되었으려나. 남자는 마치 남 이야기를 하듯이 말했다. 급하십니까? 네, 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단은 조사를 좀 해보죠. 이 휴대전화로 연락드리면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서 유즈키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 말투로 봐서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듯 했다. 그 다음 유즈키가 향한 곳은 나가오카 시청에 출장소가 있는 야나기하라 분청이었다. 문의해 본 결과 거기에 스포츠 진흥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분청은 건물 4층에 있었다. 와이셔츠에 카디건을 걸쳐 입은 남자가 유즈키를 보고서 다가왔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유즈키는 예의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기 찍힌 장면이 어디에서 있었던 어떤 대회인지 알고 싶은데요. 이 여학생이 나가오카에 있는 한 중학교의 학생인 것은 확실한데 체조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조 클럽에 다닌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중학생이란 말이죠. 초등학생은 스포츠 소년단에 주니어 체조 클럽이 있는데 중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체조 클럽은 없나요? 분청에서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때 유즈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를 보고서 놀랐다. 미사키 제과 번호였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던 체조 클럽 건 말인데요. 니시오카라는 사람이 당시 일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니시오카 씨요? 어떤 사람이십니까? 체조를 가르쳤던 사람이랍니다. 대학에서도 가르쳤고요. 지금은 퇴직했다는데 연락처는 압니다만 지금도 거기 사는지 어떤지는 잘 모른다는군요. 괜찮습니다. 알려주셔요. 유즈키는 남자가 말하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기대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데에 대해 내심 사과했다. 분청에서 나와 니시오카 시니치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번호로 봐서 자택의 유선 전화인 듯 했다. 니시오카는 집에 있었다. 처음에는 미심쩍은 듯이 대하더니 미사키 체조 클럽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자 금세 말투가 밝아졌다. 클럽에 관한 자료를 거의 전부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필요하시다면 정리해두죠. 오늘 바로 오실 겁니까? 그러면 저는 좋죠. 알겠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니시오카의 주소는 니가타 주오구였다. 유즈키는 택시를 타고 나가오카 역으로 향했다. 신칸센으로 니가타에 가서 에치고선으로 갈아타고 하쿠산 역에서 내렸다. 거기에서 다시 택시를 탔다. 니시오카의 집은 절이 많은 거리에 있었다. 오래된 목조 전통가옥이었다. 유즈키가 인터폰을 누르자 니시오카가 부인과 둘이서 맞아주었다.
흰 머리를 짧게 자른 스포츠맨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인물이었다. 몸집은 자그마하지만 그 가슴의 실팍함은 스웨터를 입고 있어도 금방 알 수 있었다. 70살이라는 말을 듣고서 유즈키는 내심 놀랐다.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내 꿈이었었어요. 오직 연습에만 매진했는데 예선전에서 그만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최종 선발에서 탈락했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체조를 가르치기로 했던 겁니다. 니시오카는 응접실 소파에 앉아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벽에 설치된 선반에는 트로피와 상패가 쭉 진열되어 있었다. 왕년의 성과일 것이다. 미사키 제과는 외가에서 경영하는 회사예요. 회사라기보다 친척끼리 하는 조그만 가게라고 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르겠죠. 친척 중에 체조를 하는 사람이 많았던 터라 사장이었던 큰삼촌이 아이들을 위한 체조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엔 회사도 꽤나 벌이가 좋았던 거겠죠. 니시오카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눈빛이었다. 유즈키가 하야카와 도모요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니시오카가 돋보기를 꼈다. 이건 아리마 체육관인 것 같은데 노인이 사진을 보자마자 말했다. 아리마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나가오카에 있어요. 연습할 때 거기 체육관을 빌려 쓰곤 했죠. 큰삼촌이 그 회사 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터라서요. 일주일에 몇 번씩은 사용했습니다. 아, 회사 시설이로군요. 어째 아무도 모르더라니. 유즈키는 그제야 납득할 수 있었다. 이제 하야카와 도모요가 미사키 체조 클럽에 있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졌다. 역시 F 패턴 유전자가 무용지물은 아니다. 그는 가벼운 흥분을 느꼈다. 이 사진에 찍힌 여학생 말인데요. 혹시 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하야카와 도모요라고 하는데요. 이 여학생 말인가요?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몇 년 전쯤의 일이죠? 아마 30년 전쯤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47살이 되었을 테니까요. 살아있다면 말이죠. 그 말은 돌아가셨습니다. 20년쯤 전에요. 유즈키의 말에 니시오카는 돋보기 속 눈을 조금 부릅뜨더니 소파에서 엉덩이를 들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5분쯤 지나 니시오카가 돌아왔다. 양손에 종이백을 들고 있었다. 파일인 듯한 것이 한가득 담겨 있다. 미사키 체조 클럽이 활동한 것은 1965년에서 1989년까지입니다. 아이들 수도 줄어들고 회사도 경영난이 심해져서 해산하고 말았어요. 사장은 시대가 헤이세이로 바뀐 것도 결심을 굳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었는데 니시오카는 파일 몇 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 47살이라면 언제쯤이려나. 파일은 체조클럽 제적자의 명부인 듯 했다. 니시오카는 유즈키가 준 사진을 옆에 놓고서 번갈아 보며 파일을 넘겼다. 그 눈빛이 한없이 부드러웠다. 아마 과거 제자들의 추억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리라. 유즈키는 차를 마시면서 니시오카가 파일에서 하야카와 도모요를 찾아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니시오카는 파일 몇 권을 살펴본 후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쉽지만 하야카와라는 이름은 없군요. 10년치를 쭉 살펴보았는데 활동했다는 기록이 안 보입니다. 유즈키의 가슴에 실망감이 퍼졌다. 그럼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중학생이 기업 체육관에 갈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묻는 것이 당치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유즈키는 의문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거참 이상하긴 하군요. 중학생이 그 체육관을 사용했다면
우리 클럽 소속이어서 그랬을 가능성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하고서 니시오카가 다시 파일 한 권을 집어들었다. 혹시 견학을 온 건가? 견학이요? 가족들이 연습을 구경하러 오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평일 연습 시간이 오후 5시부터여서 학교 끝나고 돌아가는 아이들이 동급생을 응원하러 오는 일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어느 중학교를 다녔다고요? 유즈키는 중학교 이름을 말했다. 그의 대답을 듣고서 니시오카는 파일을 들추기 시작했다. 그 중학교에서 2명 정도 클럽에 다녔던 것 같군요. 둘 다 기억이 납니다. 니시오카가 파일에 펼쳐진 면을 유즈키 쪽으로 향하게 해놓고 줄줄이 이어진 이름의 일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거기에는 스즈키 야스코, 하타나카 히로에라는 이름이 있었다. 학년은 스즈키 쪽이 한 학년 위였다. 이 두 학생이 연습하는 걸 보러 왔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하타나카라는 학생은 실력이 대단했어요.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술을 척척 익혔죠. 전국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연습하는 모습을 구경할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경기하는 사진도 어디 있을 텐데. 니시오카가 다른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다. 유즈키는 얼굴에 낙담한 기색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다. 하야카와 도모요가 미사키 클럽에 적을 둔 적이 없다면 니시오카에게도 이제 볼 일이 없다. 여기 있군. 평균대를 하는 사진인데 유연성하며 균형 감각하며 전혀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니시오카가 사진이 담겨있는 페이지를 유즈키에게 들이밀었다. 전혀 관심은 없지만 유즈키는 파일을 들여다보았다.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는 없었다. 사진 속의 여자 선수는 과연 폼이 훌륭했다. 평균대 위에서 뒤로 공중돌기를 하는 순간이었다. 훈련을 좀 더 하면 올림픽 후보쯤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을 품게 했다. 그 옆에 마루 운동을 하는 사진도 있었다. 이쪽을 향하고 뭔가 기술을 선보이려는 참이었다. 그 사진을 보고서 유즈키는 눈을 부릅떴다. 그 사진에 있는 사람은 그도 잘 아는 인물이었다. 아니, 잘 아는 인물을 아주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